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한 어묵탕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저 굉장히 어묵탕 좋아해요. 무 그리고 다시마 이 숭벙숭벙 쓸어 넣고 국물을 우려낸 다음에 이 쇠주 한 잔 딱 먹으면 하루의 피로가 싹 가셔버리죠.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까? 요즘에 시장에서 악재들이 조금씩 스멀스멀 땅 아래로 내려가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고 계시죠? 일단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세 번이나 내렸으니까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 금리 하락을 시켰던 조금 이제 좀 늦게 시작이 되니까 그 효과가 좀 늦게 시작이 되니까 그 효과를 좀 보겠다, 관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무슨 얘기냐면 금리와 관련된 이슈는 이제 더 이상 몇 달 동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렉시트와 관련된 부분도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1월 31일까지 연기가 됐죠. 물론 12월 12일에는 다시 이제 또 총선이 시작이 됩니다. 조기 총선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12월이죠. 예, 11월 달의 이슈는 아니에요. 그래서 브렉시트가 어떤 새로운 악재를 만들어낼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지난 10월 16일이었죠. 미국 하원을 통과한 홍콩 인권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원에서 계류 중에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미중 간 무역 전쟁의 아주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 달 정도는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11월 달에 어떤 이슈를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무역 전쟁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형이고 아직 남아있는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겠지만 지난주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우리가 흔히 경제 지표, 근데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이 경제 지표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도 조금 더 세련된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무시하세요. 예를 들어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고 거기서도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 미시건대에서도 비슷한 소비자 심리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소비 심리 지수가 뭡니까? 내가 언제 어떤 지출 계획이 있느냐, 뭔가를 좀 살 계획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을 모아서 그걸 지표화시킨 것이 심리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것,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것, 그거 별로 차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일단 베이스가 어디냐면 가계소득입니다. 가계소득에서 정보를 추출을 해요. 근데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고용시장에서 지금 고용시장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보를 추출해냅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다 읽어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경기의 4계는 이런 흐름을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가 막 돌아설 때 사람을 쓰지 않아요. 고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일단 CEO들은 경기가 진짜 돌아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일감이 많아지면 잔업을 시키죠. 잔업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질 수 있다. 가계소득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에 사실은 고용은 좀 늦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고용 지표를 베이스로 한 이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조금 늦게 움직여요. 탄력성이 좀 없습니다. 반대로 경기 고점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고용시장의 탄력성이 뚝 떨어지게 돼요. 먼저 일단 해고는 안 할지언정 새로운 고용을 안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계속 예를 들어서 신규 일자리가 지난달에는 15만 명이었는데 14만 명, 13만 명 뚝 떨어지더니 이제 7만 명 밑으로 내려갔어.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시장에 먼저 변화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고점에서는 사실상 고용시장을 베이스로 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훨씬 더 이펙티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그냥 지금까지 소비자 신뢰 지수 그래 컨퍼런스 보드에서 하나 발표하고 미시건대에서 하나 발표해 정도만 알았었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을 공부하신 분들도 없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으셨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아주 중장기적으로 올랐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언제쯤 꺾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언제쯤 주가가 꺾일까 이게 궁금한데 이럴 때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보다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훨씬 더 좀 효율적인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더라라는 거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계속 주가가 떨어집니다. 경기도 안 좋아요. 이게 제일 궁금한 게 뭐죠? 언제쯤 경기가 돌아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별 효용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용시장을 늦게 출발하니까. 이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경제 지표도 그 쓰임새가 전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법만 알고 계셔도 조금 더 세련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요. 마침 이번 주에 제조업 지표가 미국에서 2개 그리고 또 중국에서 2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 제조업 지표가 완전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일단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무려 10년 만에 최저치를 찍습니다. 정말 안 좋아졌어요. 50이 기준점인데 오히려 침체 쪽으로 더 이동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발표된 그 마킷의 제조업 지수는요. 51.3을 기록을 했어요. 50이 기준점이고 그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쪽으로 간 겁니다. 하나는 더 부정적으로 변했고 하나는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에서는 이제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 지수가 있고 그리고 그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있어요. 근데 이 통계국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는 서브 지표가 다 안 좋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무슨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0.9%포인트, 1.5%포인트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재고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재고도 쌓이고 안 팔리고 주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뚝 떨어졌습니다. 47.3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딱 하루 있다가 발표된 차이신 PMI 지수는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1.7을 기록을 했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서브 지표들도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보여줬고 헤드라인 지표도 훌쩍 떠넘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쪽은 똑같은 나라에서 뭐 중국 따로 미국 따로가 아니라 중국에서 발표된 거 2개, 미국에서 발표된 거 2개가 각각 그 나라에서 전혀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서쪽으로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는 틀리지 않았겠느냐. 하나가 만약에 틀린다면 나는 과연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될 거냐. 과연 차이신이냐, 통계국이냐, 아니면 ISM이냐, 마켓이냐. 어떤 쪽을 내가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거고요. 또 궁금한 게 있다면 하나는 분명히 틀릴 텐데 그렇다면 굳이 틀리는 지표를 왜 발표하는 거예요? 머리 복잡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ISM 제조업 지수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과거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경제 지표를 읽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ISM 제조업 지수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경제 지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4대 천왕이라고 있습니다. 뭐 소비 지표라든지 연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4대 지표 중에 하나다. 4대 천왕 중에 하나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제조업 중엔 황제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조업 지수는 뭐 시카고 PMI 지수도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많은 제조업 지수 중에서 황제다라는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초두에 저는 어묵탕을 무척 좋아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어묵탕도 지금이니까 좋은 거고요. 5, 6월 염천의 어묵탕은 정말 짜증나는 음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워 죽겠는데 그 뜨거운 걸 먹으려고 하면 짜증나는 음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딱 ISM 제조업 지수가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ISM 제조업 지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기업들, 소위 글로벌리 활동하는 기업들, 소위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편향도가 무척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애플이라든지 해외에서 주로 뛰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표고 어떤 경기에 대한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무역 전쟁 중에 과연 수출과 관련된 회사들만 모아놓은 지표가 미국의 현실을 잘 반영해 주겠냐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지금 미국의 경제 구조를 보면, GDP 구조를 보면 전체 GDP에서 71%가 개인 소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순수출은 아주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아주 조금, 전체 경제에서 조금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 전체 소비가 튼튼하다면 요것만 보고 ISM 제조업 지수는 수출 기업 위주니까 요것만 보고 과연 미국이 지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은 뭐가 더 효율적이라고요? 지금은 마켓 제조업 지수가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시장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지수가 있고 그리고 차이신 PMI 지수가 있어요. 이게 하루 만에 이제 운명이 바뀌게 됐는데 특성이 좀 다릅니다. 일단 통계국 지수는 모수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일단 3,000개 이상의 회사들을 통해서 정보를 추출해내요. 반면에 차이신 지수는 4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모수가 작아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답이 나오네. 차이신 지수는 400여 개, 이건 3,000여 개, 상대가 안 되네. 그러면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다면 틀렸습니다. 덩치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214번 투자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시면 이제 그 미국에도 그 주택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주택 가격 지표가 있고 거래량 지표가 있고 심리 지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격 지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돼서 그 금융감독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택금융감독청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있고 그리고 케이스 실러 지수가 있어요. 근데 케이스 실러 지수보다도 이게 훨씬 더 모수가 크죠. 왜냐하면 미국 전체에서 모기지를 이용을 하는 미국 전역에서 모기지로 이용을 하는 미국은 그렇잖아요. 30년 동안 모기지로 사서 원리금을 갚아나가면서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하면 그 집이 나의 은퇴 자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전역이라는 거예요. 미국 전역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시골에 땅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10년 전에 샀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5%도 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시골은 작년이 그대로고 내년이 그대로예요. 근데 도시는요, 역동적으로 움직이죠. 매번 보면 스카이라인도 바뀌고 거래량도 상당히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격 지표가 조금 더 현실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금융감독청에서 발표하는 어떤 그 가격 지수, 주택 가격 지수는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기도 좀 힘들 정도로 완전 무시를 당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딱 20개 도시, 대도시만 딱 기준으로 해서 주택 가격의 지수를 뽑아낸 케이스 실러 지수는 지금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 가격 지수로서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죠. 이처럼 이제 그 덩치만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중국에도 PMI 지수가 두 가지로 발표가 되고 있지만 덩치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통계국에서 발표한 PMI 지수는요. 기본적으로 한 3,000여 개 회사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형 국영 회사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아주 초대형, 뭐 예를 들면 석탄이라든지 철강 회사라든지 국영 대기업들이 총괄되어 있어요. 근데 차이신 지수는 어떠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덩세오핑 말씀드렸었죠. 흑묘, 백묘론을 통해서 중국을 개방시킨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개방을 하면서 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중국의 동부 해안을 따라서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죠. 그때 이제 수출 위주의 공장들이 중소기업들이 쭉 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도가 높은 기업들 400여 개를 모아서 PMI 지수를 만든 것이 차이신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전체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또 완전히 또 반대죠. 미국은 소비가 중요한데
중국은요. 수출이잖아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중미 간의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러니까 중국의 조금 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지수가 뭐다? 통계국이 아니라 차이신 지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사실 조금 흑백 논리에 완전 젖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종목 이건데 올라요, 내려요? 아,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종목이 어떤 환경에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뭐 환율이 올라가면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대한항공 많이 올라가잖아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화 가치만 보면 된다라는 것들 씨앗을 알고 있을 뿐이지 전문가가 무슨 신도 아니고 환율이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것만 딱 붙들고 있다가 아, 환율이 내려가면 대한항공을 사야 되겠구나. 이것만 알 뿐이지. 그걸 미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런 걸 원하세요. 내 종목 올라내려 그것만 말해 이거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경제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잘못 배우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ISM 제조업 지수가 꺾였네. 그것도 침체해서 더 이동을 했어. 그러면 몇 달 이내에 글로벌 경기는 침체할 거야.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되면 1년 이내에 대부분 침체가 오더라. 글로벌리 침체가 조만간 시작될 거야 라고 무슨 저지먼트 하듯이 완전히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흑백 논리인데 증시는 물론이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이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부침이 반드시 있는 거고 종목도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는 것처럼 경제 지표도 늘 똑같은 정보만을 주는 게 아닙니다. ISM 지수, 제조업 지수 무척 중요하지만 그 제조업 지수 중요하지만 그것도 계절을 탄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가 속해 있는 환경, 컨디션 또 어떤 나라가 나라 간의 어떤 계약 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경제 스테이지, 지금 붐 국면이냐, 침체 국면이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이펙티브한 경제 지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지표만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수 있어도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하나 남죠. 지금 이제 이 차이신 지수가 중요하다는 건 아셨어요. 지금 무역 전쟁 중이니까 아 그래 차이신 지수가 굉장히 중요해. 아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펄떡 뛰었니? 라는 게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압박 상태에 있었을 때 그게 해방됐을 때 느낌이 좋은 거예요. 저도 지하실에서 몇 년 살다가 이제 햇빛 보는 때로 딱 와보니까요. 그 햇빛의 소중함이 너무 고맙다라는 것을 그때 아주 절실하게 느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연봉 뭐 1억 받는 사람이 뭐 연봉이 뭐 1억 2천으로 올라갔어. 이건 그렇게 감동스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10년 백수로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연봉 1,500짜리 딱 회사를 딱 들어갔습니다. 이건 정말 네, 할렐루야가 되는 거죠. 너무 기분 좋은 일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눌려 있을 때 어떤 그 감동이 큰 겁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0일 날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었어요. 중국의 상품 437개 항목에 대해서 관세가 면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무역 전쟁 초기에 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돼 있었잖아요. 여기와 관련된 종목이 무려 6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 전쟁 초기 때부터 아예 눌려 있었던 그런 업종이다라는 것이죠. 눌려 있었던 회사들이 9월 20일 날 이게 풀어나니까 마치 아주 깡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딱 떨어지게 되면 흙냄새가 확 올라오는 것처럼 정말 그 이 차이신 제조업 지수라고 하는 것이 주로 수출 단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기에 하고 관련이 있는 차이신 지수가 거의 과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 다우 지수가 S&P는 지금 그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서는데 다우 지수는 넘지 못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도 다우 지수는 주로 이런 그 글로벌리 움직이는 그런 다국적 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에서 조금 더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좀 못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역 협의는 분명히 번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1차 협의가 된다면 만약에 내가 트럼프라면 1차 협의까지 끝내고 말 것 같으면 아예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제 무덤 제가 파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1차가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2차까지는 속전속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럼 여러분들은 행동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지금까지는 S&P가 다우지수보다 빠르게 움직였지만 만약에 무역 합의가 된다면 눌려있던 것들이 먼저 움직일 테니까 S&P보다는 다우지수가 먼저 움직이겠죠.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충분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